은퇴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를 벌었는가 보다 얼마를 어떻게 쓰는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작정 절약을 지출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아끼는 방식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고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지출을 구조화하는 습관, 즉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측 가능한 틀 안에서 돈을 쓰는 방식입니다. 지출을 구조화한다는 것은 단순히 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고정비에는 주거비, 보험료, 통신비, 공과금 등이 포함되고 변동비는 식비, 외식비, 교통비, 여가비처럼 달마다 차이가 나는 항목입니다. 이 둘을 분리해서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지출에 대한 통제력은 놀랍도록 올라갑니다. 먼저 고정비를 점검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알게 모르게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손대지 못한 채 그대로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요금제를 10년째 바꾸지 않았거나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70세 김모 할아버지는 가계부를 써보라는 자녀의 권유에 따라 한 달 지출을 처음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러자 휴대전화 요금이 한 달에 9만 원, IPTV와 결합된 인터넷 요금이 4만 5천 원, 각종 보험료로 26만 원이 매달 고정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통신사에 직접 문의해 요금제를 조정했고 사용하지 않는 부가 서비스를 해지한 결과 통신비는 4만 원대로 줄었습니다. 보험도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중복 보장을 제거하고 필수적인 실손보험만 남긴 결과 보험료는 월 15만 원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정비에서만 약 10만 원의 여유가 생긴 셈입니다. 고정비는 매달 반복되는 지출이기 때문에 한 번 정비하면 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반면 변동비는 예산 안에서 즐기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식비나 외식비, 취미활동 비용을 무작정 줄이기보다는 얼마까지는 쓸 수 있다는 기준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소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유용한 도구가 바로 가계부 작성입니다. 종이 가계부든 앱이든 상관없이 매일의 소비를 기록하면서 소비 패턴을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만으로도 자각 효과가 생기고 불필요한 지출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이체 설정과 알림 기능 활용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정비와 일정한 변동비의 건강식품 구독, 공과금 등은 자동이체로 처리해 지출 흐름을 안정시키고 카드나 계좌의 결제 알림을 설정해 놓으면 즉각적으로 소비가 인식되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화의 진가는 긴급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런 의료비나 가족 경조사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 구조화된 지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예산을 조절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계획 없이 살던 사람은 순간적인 충격에 휘청이며 부채를 늘릴 위험이 큽니다. 무엇보다 지출 구조화는 돈을 통제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디서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 몰라 항상 불안했던 사람들도 지출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예산 안에서 살아가면 불안이 사라지고 자신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출 구조화는 곧 여유, 자금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생긴 여유, 자금은 긴급 자금으로 따로 모아두거나 투자나 자기 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만 원, 5만 원의 작은 차이도 지속되면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은퇴 후 돈 걱정을 줄이고 삶의 질을 유지하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닌 지출을 설계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돈을 통제하는 능력이 곧 삶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중 하나는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어떤 이들은 은퇴하자마자 수입이 끊기고 불안해지지만 반대로 누군가는 은퇴 후에도 꾸준히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 경제적 여유를 누립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핵심은 단순히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현금 흐름을 유지하려는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원은 공적연금, 즉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수령 시기에 따라 월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60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이를 65세까지 늦추면 월 수령액이 약 36%까지 증가합니다. 반대로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매달 받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죠. 이 차이는 장기적으로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A씨는 국민연금을 60세부터 수령해 매달 80만 원을 받았고 B씨는 65세부터 수령해 110만 원을 받았습니다. 둘의 수령 기간이 20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B씨는 더 늦게 받았지만 총액 기준으로는 더 큰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수령 시기를 늦추는 만큼 그 전까지의 버틸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 대안이 바로 개인연금입니다. 연금저축, IRP 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은 은퇴 전부터 준비해두면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연착륙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60세부터 64세까지는 개인연금으로 매월 60만 원 정도를 수령하고 65세부터는 국민연금 110만 원을 받는 구조를 만들면 수입의 공백 없이 안정된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한 번에 목돈으로 받기보다는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세금 측면에서도 혜택이 있습니다. 목돈으로 한 번에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발생하지만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면 일정 부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연금 수령 시세율도 낮춰집니다. 퇴직연금을 IRP로 이전의 수령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장기 자산 운용을 지속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임대 수익 구조를 설계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소형 상가나 원룸, 오피스텔 등 비교적 관리가 수월한 부동산을 통해 매월 일정한 월세를 받는 구조는 매우 안정적인 현금, 흐름 수단이 됩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도 고정 지출은 계속되기 때문에 월세 수입이 있다는 것은 단순한 수입 이상의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68세 이모 씨는 자녀와 함께 투자해 오피스텔 2채를 마련했고 이를 통해 매달 약 90만 원의 월세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그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했는데 월세 덕분에 병원비나 여가비가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의 대안은 주택연금입니다. 자가 주택이 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는 고령자라면 집을 담보로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주택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주택자이면서 집을 팔지 않고 거주를 계속하고 싶은 경우 주택연금은 주거 안정성과 현금, 흐름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좋은 선택입니다. 다만 주택 가격이나 가입 시점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충분한 상담과 비교가 필요합니다. 현금 흐름을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은 작은 일거리나 부업의 유지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에도 자격증이나 경력을 활용해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취미를 살려 소규모 재택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손으로 만든 수공예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유튜브 블로그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 소액 수입을 올리는 은퇴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록 소득이 크지는 않아도 그 자체가 경제,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동시에 수입의 기반이 되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은퇴 이후에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계속해서 남겨놓는 것입니다. 목돈을 쥐고 시작하더라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결국 점점 소진되고 말게 됩니다. 반면 매달 들어오는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목돈을 건드리지 않고도 기본 생활을 유지하며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장기적으로 삶의 질을 극명하게 갈라놓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은퇴 후 현금 흐름을 만드는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선 다음 세 가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모든 연금의 수령 시기를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임대 수입이나 주택연금 등 자산 기반 수익 구조를 미리 계획해야 하며 셋째, 작은 일거리라도 유지해 경제활동과 자존감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은 돈 걱정 없는 노후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불안한 노후를 맞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나에게 맞는 현금, 흐름 설계를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것이야말로 절대로 돈이 부족하지 않게 사는 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지속적인 배움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성입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접어든 지금, 기술을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 소득 기회와 정보 접근성, 그리고 삶의 만족도까지 크게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들수록 배우는데 소극적이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기술에 뒤처지면 기회에서 멀어지고 정보에서 단절되며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도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기기는 단순한 소비 도구를 넘어 은퇴 이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만 있어도 온라인 장보기, 중고 물품 판매, 모바일 금융 관리, 심지어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까지 가능합니다. 실제로 60대 후반의 한 은퇴자는 자신의 요리 노하우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소소한 취미였지만 지금은 구독자 수가 5,000명이 넘고
매달 1020만 원 정도의 광고 수익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는 돈도 좋지만 사람들이 내 음식을 좋아해주고 나를 기다려주는 게 더 고맙다고 말합니다. 단순한 기술 습득이 소득과 자존감까지 연결되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또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나 원데이 클래스 운영도 주목할 만한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자수, 손글씨, 꽃꽂이, 바느질, 독서 모임 등 평생 쌓아온 소소한 재능을 온라인으로 공유하며 강사 활동을 하는 은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종종 구청의 평생학습센터나 카카오 클래스 같은 앱을 통해 본인의 수업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월 30만 원, 50만 원 이상의 부수입을 올리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타인과 연결하고 경험을 나누며 사회와의 유대감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기술 습득은 경제적 기회뿐 아니라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각종 금융 사기나 고금리 대출, 피해는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금융 상품 비교, 주식이나 ETF 투자, 공공 서비스 신청, 정부 지원금 조회 등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65세 박모 씨는 딸의 권유로 토스 앱을 설치한 뒤 보험료를 줄이고 숨은 돈 13만 원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딸이 알려준 대로 몇 번 눌렀더니 진짜 돈이 들어오더라며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AI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번역 앱을 활용해 외국어 책을 읽는다든지 챗GPT 같은 도구를 활용해 글쓰기, 정보 정리, 창작 활동을 하는 은퇴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AI 기술은 노년기 학습의 진입 장벽을 낮추며 창의력과 생산성을 보완해주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꾸준히 배우고 익히는 태도는 단지 기술을 익히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특히 배움을 통해 얻은 지식과 기술은 자기 효능감을 키우고 이는 결국 자존감과 정서적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사회와 단절되지 않고 변화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지속적인 학습인 셈입니다. 이러한 학습은 꼭 대단한 전문 기술이 아니라 생활 밀착형 기술에서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스마트폰 문자 보내기, 은행 앱 사용하기, 온라인 쇼핑하기, 화상통화 연결하기 등 작고 실용적인 기술들이 은퇴자의 일상을 훨씬 더 풍요롭고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노력은 단순한 도전이 아닌 새로운 흐름과 기회를 내 삶 안으로 불러오는 행동입니다.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배우려는 자세는 당신을 더 활기차고 생기 있게 만들어줄 것이며 무엇보다 나는 아직도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부터 스마트폰으로 중고 물건을 팔아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처음은 작고 어색하더라도 그 경험이 당신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은퇴 후의 삶의 돈과 자존감, 그리고 관계라는 커다란 선물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돈을 부르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사람과의 관계를 자산처럼 관리하는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정보와 기회의 흐름이 끊기는 것입니다. 이 흐름은 대부분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이어지며 이는 곧 삶의 질과 경제적 여유에도 직결됩니다. 어떤 사람은 은퇴 후에도 계속 다양한 활동과 기회를 찾아내며 활기찬 생활을 이어갑니다. 반면 또 다른 사람은 같은 연금, 비슷한 조건임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고립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재산이나 지식이 아닌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자주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느냐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68세의 이모 씨는 매주 경로당에서 장기 모임을 갖고 복지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정보 공유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최근에는 이 모임을 통해 노년층 대상 무료 치과 검진 혜택을 알게 되어 큰 치료비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동네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의 소개로 지역 농산물을 공동 구매하면서 식비도 절약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을 통해 연결된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입니다. 은퇴 후 인간관계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수단이 아닙니다. 경제적 정보, 새로운 소득 기회, 건강관리 팁, 생활의 지혜까지도 사람 사이에서 오갑니다.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새로운 기회와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통로를 계속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장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관계의 장을 만들고 참여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경로당, 복지관, 노인대학, 봉사단체, 취미동호회, 지역, 커뮤니티 카페 등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소통의 공간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단 한 번의 인사와 참여가 앞으로의 10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도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은퇴자들을 위한 네이버 카페, 유튜브 댓글 모임, 줌을 이용한 온라인 독서 모임 등 디지털 관계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와 지지를 제공합니다. 시니어 재테크, 은퇴 준비, 건강한 노년 등의 키워드로 활동하는 수많은 커뮤니티에서 실시간으로 생활 정보, 정부 지원 혜택, 무료 강좌, 소소한 알바 정보까지 공유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만나는 태도입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받겠다는 마음보다는 함께 나누고 연결되려는 자세가 관계를 오래가게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안부를 묻고 자신도 정보를 나누고 때론 작은 도움을 주면서 관계는 돈보다 더 큰 자산이 됩니다. 사람은 돈처럼 보이지 않지만 때론 금전보다 더 큰 효용을 줍니다. 혼자였다면 결코 알 수 없는 정보, 포기했을 기회, 소소한 일거리 또는 단순히 하루를 웃게 해주는 존재의 모든 것이 인간관계라는 자산에서 비롯된 배당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 동네 이웃, 건강 모임의 사람들, 또는 단골 가게 사장님과의 짧은 대화까지도 당신의 노후에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는 연결의 끈입니다. 돈을 불러오는 은퇴자란 결국 사람의 흐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립은 가장 위험한 경제적 손실이며 관계는 가장 강력한 무형 자산인 셈이죠. 오늘 하루 오랜만에 떠오른 지인에게 안부 전화를 해보세요. 복지관 일정표를 살펴보거나 동네 도서관에 들러보세요. 아주 작은 연결이 나중엔 큰 기회가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당신의 노후를 풍요롭게 만들어줄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은퇴 후에도 돈을 부르고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바로 소비가 아닌 투자에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투자는 단지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 투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간, 건강, 인간관계, 배움, 경험 등 삶 전반에서 장기적 가치를 고려한 선택을 하는 것이 진짜 투자입니다. 단순히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소비가 미래의 자신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월 10만 원을 TV 홈쇼핑에서 유행하는 영양제를 사는 데 쓰고 또 누군가는 그 돈을 체력 단련을 위한 수영장 등록비로 씁니다. 겉보기엔 똑같은 10만 원의 지출이지만 하나는 일시적인 만족에 머무르고 다른 하나는 장기적인 건강과 활력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소비와 투자의 차이입니다. 은퇴 후 돈을 부르는 행동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지출의 결과를 생각하며 소비합니다. 오늘 지출이 단지 물건 하나를 사는 것이 아닌 내 건강을 지키고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 연결된다면 그건 분명한 투자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자기 개발에 대한 투자입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스마트폰, 태블릿 사용에 익숙해지면서 모바일 뱅킹, 인터넷 쇼핑, 중고거래, 유튜브 운영 등 새로운 수입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학습이 아니라 디지털 활용력이라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투자인 것입니다. 또한 건강에 대한 투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유산소 운동, 균형 잡힌 식단에 드는 지출은 단기적으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병원비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투자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질병을 치료하는 데 드는 돈보다 병을 예방하는 데 쓰는 돈이 훨씬 가치 있는 선택이 됩니다. 관계에 대한 투자도 중요합니다. 손주에게 책을 사주고 함께 읽어주는 시간, 친구들과 동호회에서 함께하는 취미 활동, 배우자와 떠나는 소박한 여행. 이 모든 활동은 지출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행복, 소통, 정서적 안정이라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수익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과의 연결에 쓰는 시간과 노력은 당신의 외로움을 막고 정신 건강을 지키며 결과적으로 의료비 지출도 줄여주는 간접적 투자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영역은 시간에 대한 투자입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졌다고 아무렇게나 흘려보내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하루 중 가장 맑은 시간에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걸으며 사색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스스로를 키우는 시간이자 삶의 내면을 채우는 투자입니다. 좋은 시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결국 남은 인생의 품질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의 마인드를 가지면 당장의 이익보다 미래의 나를 위한 지출이 늘어나고 그것이 삶을 점점 풍요롭게 바꾸게 됩니다. 이건 사치가 아닐까? 라고 생각되었던 것들이 오히려 가장 필요한 지출일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기 전에 받는 치료, 혼자 밥 먹지 않으려 가는 동네 식당, 낡은 안경을 바꾸는 일, 하나하나가 소중한 투자로 바뀌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돈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방식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소비에 그치는 지출은 사라지지만 투자로 이루어진 지출은 다시 나의 삶 속에서 더 큰 형태로 돌아옵니다. 건강, 시간, 배움, 관계 이 네 가지를 위한 투자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노후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아끼느냐 보다 어디에 아끼지 말아야 하느냐를 고민해야 합니다. 투자적 지출은 곧 돈보다 더 중요한 삶의 에너지, 연결, 기회를 불러오는 마중물입니다. 지금 당신의 지출 중에 어떤 것이 투자이고 어떤 것이 소비인지 점검해 보세요.